우리가 흔히 이 미완의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가야의 일본에서의 행적을 오늘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야는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위치한 지역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가로지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남해안에 경상도 쪽은 지금의 낙동강유역, 금간가야, 그리고 그 서쪽에 아라가야가 있었고,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각각 나라를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금간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제 금간가야하고 아라가야, 다시 말해서 남해안을 접하고 있는 두 가야인데요. 우리가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더더구나 일본 땅에서의 가야인들의 활약상은 많이 알지 못하죠. 더 모르죠. 일본 열도 땅에 열도 백제가 있었다. 백제 정권이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말 자체도 생소할 거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더더구나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거기에 제 컨텐츠의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가야는요, 일단 일본 열도 땅에 어떻게 진출하게 됐으며 언제 진출하게 됐는지 일본 열도의 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명,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명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교상에 다른 나라에서 일본국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700년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지금 현재 일본 자체가 자기네 나라 이름을 일본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는 해외에서는 부르는 호칭이 외국 또는 야마토 왕조, 야마토 정권 이렇게 불렀지 일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일본국이란 나라를 만든 이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라 이 말이죠. 때는 700년대 초반이 되는 거죠. 백제가 한반도에서 멸망한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여러 형태로 뒤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고 이렇게 막 뒤틀려져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쉽게 저는 이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400년간의 기간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이해하기가 쉬워요. 500년대 이후부터는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데 그 이전 자료, 이전 것 400년대, 300년대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가야의 이야기는 가야는 한반도 땅에서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백제에 찢기고 신라의 결정 끝에 가서는 신라에 이제 귀속되는 그런 미완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 바다 건너서의 우리 민족이 바다 건너가서 살았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된 가야 그리고 축소된 백제로만 우리가 이해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범위를 좀 시야를 넓혀 보세요. 이렇게 눈을 뒤로 쭉 이렇게 공중으로 쭉 부양을 해갖고 하늘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한반도도 보이고 일본 열도 땅도 보일 거예요. 끊어버리지 말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땅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게 되면 이 한반도 남해안하고 일본 열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마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대마도가 한국에서 더 가깝죠. 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밑에 쪽에 이제 일본 열도가 있는데 서쪽에는 큐슈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혼슈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의 중심지는 혼슈 땅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입니다.
거기에 가야인들이 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일본 열도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부산, 거제, 이 남해안이에요. 남해안. 남해안에서 일본 열도 가는 게 제일 거리상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찌감치 일본 열도의 땅에 가서 살았던 이들은 남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리고 신라 남쪽, 신라, 그리고 백제 남쪽, 다 남해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런데 이제 가야는 다른 신라와 백제와 다른 점이 뭐냐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가야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기술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철 기술이 있습니다. 철기.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제철 기술이 있어요. 이 남해안 쪽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일본 열도 땅에 이 다타라 제철소라는 것이 나중에 생겨지는데, 그 다타라라고 한 지명이 있어요. 다대포, 다대포, 다대동이 있어요. 그게 이 다타라입니다. 그 일본 열도에 가서도 그 지명을 그대로 써서 다타라라는 것이 이제 이즈모가 이제 이즈모 지역이 신라인 가야인들의 그 주요 통로야. 이즈모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마네현, 도토리현이죠. 거기에 이 가야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즈모 타이샤라고 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유명한 신사가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즈모 타이샤 정문 오른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올라가면서 볼 때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역사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다른 고분군에서 무덤에서 왕족의 무덤이나 또 지배자의 무덤에서는 이 검이 이제 세형 동검이라는 게 가는 동검이 있고 또 조금 넓은 검이 있는데 무덤에서 나와봐야 수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이즈모 거기 있는 역사 박물관 자료를 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제철 차를 생산하던 곳에서 한꺼번에 수백 개의 세형 동검이 나온 것을 그대로 발굴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그 지역에 제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게 이제 탄광이 되고 은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 가야인들에게 이 도자기. 이 식기용으로 쓰기도 하고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예술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 자기 생산 기술이 있는데 그 가마터가 바로 그 바다 건너가서 바로 거기 이즈모 지역에 거기 공방이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초기부터 가야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서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이즈모 지역에 도착해서 이 제철 기술을 전래해 주면서 지배자로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도자기를 왜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 순장을 금지하면서 한의화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에 이 무덤에다 묻어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거든요. 그걸 한의화라 그래요. 그거 만드는 기술이 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기술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가야인들이었다는 거죠. 가야인들. 그래서 이 가야인들이 이제 어디로 진출하냐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그냥 해안가고
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도심으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동한 통로를 지금도 이 가이도라 그래서 이 다니는 큰 길이라 그래서 그 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즈모 쪽에 도착한 사람들이 서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오카야마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 지금의 오카야마 현입니다. 효고현 옆에. 그리고 이제 효고현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쪽이 제일 이제 많이 이용했던 통로예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후쿠이현, 후쿠이현 쪽으로 해서 이 그 비와호라고 하는 호숫가루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 목표 지점은, 도착하는 지점은 지금의 나라입니다. 오사카 나라에 그 권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슈 중에서 이 오사카 나라 교토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그것을 시기적으로 선주민 시대와 후주민 시대로 저는 나누는데, 후주민 시대는 이제 언제로 보냐면 이제 백제 왕권이,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를 휩쓰는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서남쪽에 있었던 백제 왕권 일부가 반도를 버리고 포기하고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는 것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기가 언제냐면 400년대 초반이야. 300년대 말. 왜냐면 광개토 대왕이 396년에 내려오니까 300년대 말 400년대 초반이 되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서서히 성립이 되면서 지배자로 백제인들이 지배자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300년대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지배자로 오는 웅진왕이라고 하는 15대 일본 왕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근초고왕이 있어요. 근초고왕이 백제에서 가장 큰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영토 확장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그 근초고왕이 일본에서는 야마토 다케루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근초고왕이 일본 열도를 저 북쪽으로는 도쿄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는 큐슈를 한번 휩쓰는 시대가 있어요. 마치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를 휩쓸듯이 근초고왕은 일본 열도를 평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360년대예요. 360년대 이전이야. 그러니까 350년대, 360년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백제가 평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웅진왕이 넘어와서 이제 야마토 정권 왕조 2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야마토 다케루, 다시 말해서 근초고왕을 도와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가야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야 세력이, 가야도 이제 나중에 가면 가야가 신라의 복속이 되기 때문에 신라계 가야냐 아니면 백제계 가야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백제계 가야로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 이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칠지도, 잘 알려져 있는 칠지도의 명문에 칠지도를 하사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외왕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외왕이라고는 해도 그는 가야인인 거예요. 그 다른 이름, 외왕지의 다른 이름은 아라타와케라 그랬어요. 아라가야 땅에서 온 힘센 사람, 이 뜻이에요. 아라가야 땅에서 온 지배자, 이 말이에요. 그가 누가 되냐면 모노노베시족이에요. 모노노베시족이 아마 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모노노베시는 백제계인 소가시에서 이제 제거를 당하지만, 그러니까 백제인에 의해서 가야인이 제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 야마토 정권의 웅진왕이 들어와서 정권을 취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 지역은 가야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선주민들인 거야. 그 선주민들은 그 유적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신라계 가야인들 또는 신라인들의 유적은 지금의 오카야마 쪽에서 기비라는 지역이 이제 그 본산이 되고 주 거점이 되고, 이 원가야인, 특히 아라가야인 또 금광가야인, 이들이 넘어와서 산 곳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즈모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남쪽으로 남하에서 이 지금의 나라 지역에 가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나라에 가면 동쪽 산자락이 있어요. 그 오미와 산이라 그러고, 그 위에는 이소노가미 신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소노가미 신궁은 바로 모노노베시의 우지진자라 그래요. 그 모노노베시의 가문신사인데, 그 일본 나중에 이제 신화를 만들고 또 일본 서기를 만들고 하면서 그 조상신을 누구라 그러면 니기하야히라고 불러요. 니기하야히. 그게 이제 가야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외왕치가 이 백제 근초고왕을 도와서 자기 권력이 있었던 것을 양보하고 그 나라 지역에 있었던 권력을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양보해준 쪽은 백제 쪽에다 양보했다 이렇게, 또는 이제 서쪽에서 온 또 다른 가야 세력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외왕치가 모노노베시족인 거예요. 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나오는 가문이 상모야시, 하모야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그냥 얘기하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인들이 일찌감치 백제인들이나 신라인들보다 먼저 바다를 건너서 넘어와서 이즈모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해상 무역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화에서 보면 이 스사노가 나오고 아마테라스가 나오는데,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신, 그리고 스사노는 그 밑에 하늘 밑에,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의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해저의 신으로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동쪽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가야계 신이 되는 거죠. 그 신라 가야계 신인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신라계 신으로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데, 사실은 초반부에는 가야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야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비와호라고 하는 가서 사는데, 비와호 주변을 파면 거기에 가야 토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온돌 유족도 나오고, 거기 살았다고 하는 증명이죠.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에서 이 지역의 군림자가 된 거예요. 그 외왕치는 일본 전국의 군림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군림자로 있었을 때, 이제 나중에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이제 그 백제 땅에서 서쪽, 그러니까 충청도 공주 웅진 땅에서 이제 왕권이 넘어오면서 그들을 인수합병하게 된 거예요.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은 백제 왕권이 되고, 모노노베시, 다시 말해서 가야시족은 호족으로 남습니다. 호족으로 남지만 가장 강력한 호족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백제가 이 왕권이 일본 열도 땅에서 자리 잡는데 협조를 했기 때문에, 동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백제에서 넘어온 목시가 이제 일본 땅으로 와서 이제 소가시가 되면서, 소가시가 이제 그 불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명분이에요. 친불파, 배불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노노베시, 다시 말해서 가야인들은 이 불교 도입을 반대하고, 이 소가시는 강력하게 불교 도입을 밀어붙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났다. 그게 정미의 난이다. 대비노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건 명분이고, 다시 말해서 민족 간의 갈등이야. 가야시를 이 백제인들이 이제 짓누르게 되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어넥세이션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창칼로 이 모노노베시를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백제인들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게 이제 정미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모노노베시는
왕권이었고 그 지역의 가야 왕권이었고 이 백제에게 양도하면서 어넥세이션 당하면서 이제 호족으로 있다가 결국은 소가시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그런 이제 가문이 바로 모노노베시예요. 그러니까 모노노베시들은 다 가야 조상은 가야인들이고 뭐 가야인이 됐건 백제인이 됐건 그들은 다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변화되고 해서 나중에 700년대부터는 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선주민으로 있었던 가야인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